안녕하세요. 경기대 빅데이터 센터장 장석주입니다. 우선 무엇보다 먼저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세미나 공유회장을 통해서 경기대 KT 빅데이터 센터와 다른 센터 간 빅데이터 AI 활용에 대한 공유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업무와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일 제가 발표드릴 어젠다는 첫 번째로 센터의 간략한 소개와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왜 이런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술들이 있는지 보고 현재 업계 혹은 사용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로 꾸며보았습니다. 이번 세미나 혹은 공유회장은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세션은 제가 간략히 빅데이터 AI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김민구 과장께서 신용보증재단의 데이터와 활용 사례를 소개합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창수 과장께서 일자리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활용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경기대 빅데이터 센터 연구원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진행한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현업 혹은 관련 도메인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오른쪽은 센터 소개 내용입니다. 경기대 빅데이터 센터는 비영리 기관으로 광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사무실처럼 활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러면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뜬금없이 금속활자 이야기를 공유드리는데요. 이유는 금속활자로 인해서 사회 구성체의 지식의 헤게모니가 바뀌게 되어서입니다. 즉, 금속활자 전에는 단순히 기득권 성직자들이 구두에 의해 성경 내용을 전파했었습니다. 이후 대량 인쇄가 가능해져서 구두에 의한 성경 이야기와 쓰여진 것이 완전히 편이하게 틀리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전혀 구두로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회 전반적 분위기는 계몽과 혁신에 대한 내용으로 전환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르네상스, 계몽시대 등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것이죠. 이처럼 빅데이터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지식 생태계의 금속활자처럼 또 다른 메가 트렌드로서 인식되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기존의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 직업군으로부터 그 벽이 먼저 허물어질 것이고 점차로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반의 사회로 전환될 것입니다. 결국은 의사, 변호사, 대학들이 전문화, 지식화 대표 선두였다면 이러한 벽들이 점차로 허물어지면서 의사, 변호사, 대학들에 대한 이러한 지식 생태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장으로 발전되게 될 것입니다.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이 메가 트렌드로 가게끔 지원해준 아주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9년 아이폰 판매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파워를 켜고 자리에 앉아서 부팅돼서 타이핑을 해야만 하는 시대에서 직접 유저가 움직이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데이터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기존의 60년대 640kB면 충분하다는 것이 이제는 헤아릴 수조차도 없는 데이터 양의 생산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빅데이터 AI 태동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의 존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컴퓨팅 파워의 증대입니다. 난로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개발되는 전산 능력은 많은 데이터라 할지라도 해결해주는 컴퓨팅 파워에 근간을 둡니다. 이제는 퀀텀 컴퓨팅이 곧 도래한다고 합니다. 기존 컴퓨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속도와 연산 처리 능력을 염두에 두면 우리의 삶도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파워포인트에서는
조금은 오래된 장표이지만 코어 테크놀로지가 무엇이고 코어에서 어떤 기술들이 파생되고 확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운데 5개가 코어 원천적 기술 개념입니다. 즉,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상호 융합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구체적 실행 기술 개념군으로 이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구체적 실행 기술 개념군은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라든가 웨어러블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함께 또 융복합이 되어서 또 다른 기술과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사회에 맞는 그러한 기술들이 생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좀 더 세분화하면 오른쪽과 같은 개념으로 프로세스가 되는데요. 결국은 모든 기술의 핵심은 데이터 사이언스, 즉 데이터 과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도래될 사회의 모든 기반은 데이터와 그것을 체계적이고 검증적이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세상이 되었습니다. 즉 모든 기술들의 융복합의 핵심의 핵심은 데이터 사이언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페이지부터는 현실 세계, 지금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실 세계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2016년 이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표면으로 대두되면서 실질적이고 기업의 시장과 소비자의 니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 실제 기업의 데이터 활용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결국은 이 또한 데이터의 양보다는 데이터 활용의 속도, 그리고 데이터의 품질, 데이터를 어디에 적용하는가에 대한 문제 중심으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표에서는 현장의 그리고 현업의 업무 인력에 대한 역량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기에는 IT 전문가가 코딩과 데이터 분석 그리고 시장을 모두 관여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좀 더 체계적이고 분업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IT 전문가의 부분 그리고 통계 전문가 및 비즈니스 전문가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통계 전문가와 비즈니스 전문가들의 투입으로 인해서 비즈니스 가치가 날로 성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 자체도 비즈니스 모델 구성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데이터를 분석하고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업무에 일임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혹은 저 포함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롤에 대한 부분도 초기에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전부였다면 이제는 분업화되어서 기관과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되는 롤들로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알고리즘 개발자,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브로커 등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데이터 알고리즘 산업군 자체가 사회 전반 혹은 산업군을 끌어가는 주체로 탈바꿈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업무는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밟게 되며 이 중에서 의외로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전처리가 거의 이러한 프로세스 중에서 8할, 9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곧 아직도 현업에서는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과 표준 등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며 데이터셋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데이터가 많다고 하는 기업 혹은 기관들을 속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알고리즘에 적용될 수 있는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거의 소수이며 아예 처음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이는 곧 기회를 의미하며 데이터를 전처리할 수 있는 역량만 되더라도
일을 할 수 있고 잡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회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기존의 데이터에서 출발하여 고객과 사용자의 편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니즈가 무엇이고 비즈니스 목적과 밸류를 판단하고 모델링을 진행하여서 데이터를 모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즉, 사용자 혹은 고객이 사주지 않거나 방문하지 않는 플랫폼은 의미가 없으며 왜 필요하고 고객 만족과 지불할 만한 가치에 근거하여서 알고리즘이 짜여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기존의 온라인 웹사이트의 고객을 끄는 요인인 유저빌리티, 사용성, 릴라이빌리티, 신뢰성, 그 다음에 perceived value, 그 웹사이트의 가치, 그 다음에 릴레이션 등과 같이 이러한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창업을 원하신 분들은 필히 코딩에 대한 기술과 데이터 해석 능력이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기에 소개해드린 회사들처럼 경진대에 나가서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발표를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실패율을 줄이고 성장의 모멘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소개하는 기업들은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구축하여 발표해서 최소 1개 이상의 서비스를 확산시킨 회사들입니다. 물론 이들 또한 8대2의 법칙에 따라서 매년 새로운 서비스와 고객 만족을 꾀하지 않는다면 도태 또는 적자 생존의 생태계에서 물러날 것이 자명합니다. 소개드리는 사이트는 공공 데이터 사이트로서 무료로 데이터셋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 목적에 맞게 혹은 업무에 맞게 학습에 맞게 서치해 보시고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업무에 학습에 활용하시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장표 또한 무료 혹은 일정 금액을 내고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사이트들은 인터넷 기반 소셜 분석 사이트입니다. 특징은 굳이 코딩 없이도 원하는 검색어의 상관관계 혹은 유행어 이슈 등을 쉽게 연관된 네트워크 등 다양한 시각화 도구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방문하셔서 단어 검색, 그리고 연관어 검색, 그리고 필요한 사항들을 업무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 100개 유력 단어를 찾아보셔서 주식 투자에 활용하신다면 그것도 좋은 사례일 듯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3개의 동영상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세션에서도 귀를 기울여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4.0 시대 인간의 자리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4.0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과연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지금 여기 막 출근을 앞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장인 지훈 씨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훈 씨의 업무는 그의 단골 카페를 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온라인 업무가 보편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선 사무실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일은 안 하고 뭐 하고 있냐고요? 지금 생각 중이랍니다. 이젠 새로운 것을 만들 아이디어가 곧 경쟁력입니다. 일을 하며 실시간 저장도 필수. 온라인 업무에서 데이터는 곧 나의 분신입니다. 그렇다면 지훈 씨가 일하는 회사는 어떤 곳일까요? 바로 프로젝트 기업입니다. 프로젝트 기업이란 기획에 맞춰 모임과 해체가 자유로운 기업 형태를 말하는데요. 네트워크를 통한 인력의 공급과 고용이 가능해지고 업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어지면서 생겨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것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조건으로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프리 에이전트입니다. 평생 직업 역량이 필요한 시대. 프로젝트 기반 기업이 늘어나고 유연한 사고와 창의성이 중요해지면서 프리 에이전트가 각광받게 된 것이죠. 그럼 일자리 4.0 시대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일에서 인간다운 가치 찾기. 둘째,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과 신기술의 흐름 찾기. 셋째, 직장이 아닌 자신만의 업을 찾기.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객관적인 성찰하기입니다. 즉, 모든 것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화하지 않을 나의 흥미, 나의 일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얘기를 하는 동안 지훈 씨가 일을 다 끝낸 모양입니다. 지훈 씨, 데이터 저장은 하셨나요? 일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제 지훈 씨는 퇴근. 우리도 다음 얘기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인공지능은 일자리 킬러인가? 말 한마디로 별게 다 되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러다 우리의 일까지 로봇과 인공지능이 다 하는 게 아닐까요? 실제로 2030년에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인간 직업 능력 대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미국 포레스터 연구소는 2025년경 자동화와 로봇으로 인해 미국 전체 일자리의 16%, 약 227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2030년이 되면 뉴스의 90%를 인공지능이 쓸 것. 빅데이터가 의료 수요를 80% 대체하면 의사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맥킨지가 2015년 미국 내 800개 직업을 대상으로 낸 이 보고서에는 800개의 직업 중 5%만이 자동화 기술로 대체, 창의력을 요구하는 4%의 업무와 감정 인지를 필요로 하는 29%의 업무는 인공지능화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즉, 4차 산업혁명이 온다고 해서 모든 업무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때요? 이제 좀 안심이 되나요? 그럼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 딱 맞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인간상, 호모 파덴스입니다. 호모 파덴스는 호모 루덴스와 호모 파베르의 합성어인데요. 의미 있는 목표에 재미있게 도전하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기업들도 이 미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 기업, 프리 에이전트, 그리고 고용주가 네트워크를 통해 일할 사람을 찾는 휴먼 클라우드와 같은 미래 인재 채용 시스템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고 그에 맞춰 우리도 다방면으로 상황을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에 미칠 영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변할 기업과 직장 문화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일 겁니다. 어느덧 호모 파덴스와 친구가 된 모양입니다. 의미도 재미도 좋지만 조심하세요. 이제 우리도 가볼까요? 저도 제 미션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시험 보는 기계는 필요 없다. 어느 시대에서나 인재들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문가들은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조건으로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소통 능력을 손꼽습니다. 이것을 모두 갖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을 협력하는 괴짜라고 부르는데요. 이 협력하는 괴짜를 만들기 위해 프로젝트 중심 교육이 새로운 교육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그룹이 팀을 이루는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실제 또는 가상의 문제를 다루며 해결책을 찾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우리의 교육제도는 여전히 1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19세기 방식이다. 이제는 수업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완전히 다른 교육 방식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드론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업 DJI의 창업자 왕타오인데요. 그는 대표적인 메이커 출신 기업인입니다. 메이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연구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다른 사람과 공유는 물론 수익을 내는 사람이나 단체를 뜻합니다. 지금도 외국의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제2의 왕타오를 꿈꾸며 자신의 창작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펙 쌓기와 정답 암기에 바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메이커가 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불어 어머님, 아버님 또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은 초고령화 사회가 요구하는 이모작 교육을 넘어 N모작 교육 수요를 창출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늘어나는 기대 수명에 맞춰 중장년층 또한 평생 학습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 나에게 꼭 맞는 교육을 받고 그동안의 직업 경험을 살려 사회에 필요한 직무를 새로 발견해야 하죠. 결국 세 사람 모두 꾸준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도 배우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들 뭘 해야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가나한 메이저리그 팀을 리그 최고 기록 20연승으로 이끌고 금융 투자를 도와줘 수억 달러를 벌어다주고 내게 딱 맞는 연인마저 추천해주는 그것,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은 수학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기에 정확하고 공정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리즘이 알려주는 길을 따라가고 추천해주는 영화를 즐겁게 시청합니다. 그런 알고리즘이 갑자기 뒤통수를 칩니다. 어느 날 평상시와 같이 출근했더니 상사가 해고 통지를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자 직원 평가 알고리즘에서 내가 퇴출 1순위로 뽑혔다고 합니다. 나름 일도 잘해왔고 동료들도 잘 도와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앞이 막막해집니다. 평가 기준을 물어봤더니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사는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며 그저 컴퓨터가 객관적으로 산출한 결과라 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회사를 나옵니다. 좋아 보이는 모든 것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책 대량 살상 수학 무기는 우리가 찬양했던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이미 세상 곳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 인간의 편견과 차별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버드대 수학 박사이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 저자 캐시 오닐은 알고리즘과 빅데이터가 악용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공정해야 할 수학가와 통계학자가 알고리즘을 이용해 사람들의 탐욕을 부추겨 금융위기를 초래했고 같이 중립적이어야 할 개발자는 인종, 재산, 성격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저자는 우리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이런 잘못된 알고리즘을 대량 살상 수학 무기라 칭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알고리즘은 공정하지 않다.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지에 사람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으며 어떤 기준에 얼마큼의 가중치를 줄지에 따라 사람의 편견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예시를 살펴보죠. 미국 워싱턴의 한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세러 와이사키는 하루아침에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워싱턴 교육당국이 만든 알고리즘에서 하위 5%로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학부모와 동료 교사는 와이사키를 최고의 교사로 뽑았지만 끝내 그녀는 하위 5%의 다른 205명과 함께 해고당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평가 방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수학적 알고리즘이라 복잡하다고 변명하면서요. 사실은 외부 프로그래머와 통계 전문가에게 자세한 거 맡겼기에 잘 몰랐던 것입니다. 저자가 알고리즘을 뜯어보았더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평가 기준이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전년도와 올해의 시험 점수 격차였죠. 학생의 집안 환경, 학생의 만족도와 같은 기준은 없었습니다. 표본은 교사가 그에 담당한 25명에서 30명 뿐이었습니다. 이런 사실과 함께 문제를 제기했지만 교육당국은 알고리즘의 평가가 공정하다며 무시했습니다. 와이사키는 결국 교장과 동료의 추천을 받아 더 좋은 부자 사립학교에 취직했습니다. 누가 가장 피해를 보았을까요? 선생님의 일은 공립학교 아이들이지 않았을까요? 더 무서운 예시들이 수두룩합니다. 알고리즘이 차별을 강화합니다. 미국에는 범죄자의 형량을 결정할 때 재범 확률을 고려합니다. 재범 위험성 모형이라 합니다. 그 알고리즘에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범죄자가 어떤 동네에 사는가, 친척 중에 범죄자가 있는가. 이런 통계는 상관성이 있을지라도 이를 묻는 건 차별입니다.
형량은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사는 곳, 즉 가난함에 따라 결정되면 안 됩니다. 알고리즘이 우리의 약점을 공략합니다. 기업은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무엇을 클릭했고 무엇을 검색했는지에 따라 우리를 분류합니다. 우리를 카테고리화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긍심이 낮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카테고리에 속한다면 미국 인터넷 영리대학은 당신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입니다. 자극적인 멘트로 약점을 공략해 자신의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다는 광고를 계속 노출시킬 것입니다. 그 외로도 알고리즘은 대학 입학생을 걸러낼 때, 대출 여부를 결정할 때, 인적성 검사를 할 때 우리를 평가하고 차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속에 들어가는 수학과 데이터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으로 만드는 순간 인간의 편견이 들어갑니다.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지, 어떤 기준으로 가공할지 인간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기반이다, 빅데이터다라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알고리즘 그 속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알고리즘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빅데이터가 불평등을 확대하고 차별을 가져온다고 말하는 이 책, 대량 살상 수학 무기는 미국에서 엄청 큰 찬사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앞으로 다가오는 데이터의 시대에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책이라 생각합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인상적인 책의 문장을 인용하며 마치겠습니다. 모형이란 본래 복잡한 세상을 장난감처럼 단순화한 개념이다. 세상의 모든 복잡함이나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미묘한 차이를 완벽히 반영한 모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형은 수학에 깊이 뿌리 내린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 할 수 있다. 책 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